주먹밥 하나가 1,000엔이 되는 나라, 월급이 100만 엔이 되어도 삶은 더 팍팍해지는 사회.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찍고 부동산 가격은 2배로 뛰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왜일까? 이유는 단 하나, 돈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가 싸졌다는 말은 여행객에게는 달콤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숨어 있다. 엔저는 수출 기업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서민에게는 조용히 삶을 잠식하는 재앙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다. 일본은 왜 스스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길을 택했는가? 이것은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인가? 아니면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인가? 지금 일본이 서 있는 이 갈림길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구조, 정치의 방향,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까지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엔화의 붕괴는 과연 일본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릴 것인가?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1. 엔저는 왜 멈추지 않는가? 구조적 원인 분석. 엔화 약세는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엔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결과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엔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이미 일본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운용이다. 일본은 오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어왔다. 돈을 시장에 공급하면 당장은 경기가 살아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화폐 한 장이 지니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본적인 원리다. 일본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선택했다. 성장을 위해 화폐 가치를 희생하는 길을 말이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유지된 낮은 금리 정책은 엔저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을 쥐고 있어도 얻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엔화를 보유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엔화를 팔아 다른 자산으로 옮기려 한다. 이 과정에서 엔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심리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엔화를 안전한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순간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화는 지켜야 할 자산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야 할 화폐가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인식 변화는 환율을 더욱 빠르게 끌어내린다. 결국 엔저는 우연이 아니다. 정부의 선택, 제도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엔저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일본 사회의 다음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은행에 돈을 두는 순간 가난해지는 사회. 한때 일본은 저축의 나라였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차근차근 모으는 삶이 성실함의 상징이었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에서 저축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은행에 돈을 두는 순간 서서히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었다. 엔저와 함께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식료품, 전기요금, 교통비까지 일상의 모든 비용이 상승하는데 은행에 넣어둔 돈은 그대로다. 이자는 거의 없고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도 못한다. 결국 통장 속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자산이 깎여 나가는 것이다. 이 현실을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다. 돈을 모아도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다. 예금을 유지하는 행위 자체가 손해라는 생각이 자리 잡자 자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을 찾는다. 그 결과 자금은 자연스럽게 은행을 떠나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 가만히 있으면 잃게 되는 구조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만이 손해를 보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노력해서 모은 돈보다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해진다.
은행에 돈을 두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일본 사회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저축의 사회에서 자산 경쟁의 사회로 말이다. 3. 주식과 부동산의 폭등, 착시적 번영. 엔저가 깊어질수록 일본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눈부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난 듯한 인상을 준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몇 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이 번영은 실체 있는 성장이라기보다 착시에 가깝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한 진실이 숨어 있다. 주가 상승의 본질은 기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같은 기업의 가치가 더 큰 숫자로 표시될 뿐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2배로 잘 된 것이 아니라 돈의 기준이 흔들린 것이다. 주식시장은 이를 빠르게 반영하지만 서민의 삶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집값이 오르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처음부터 집을 가진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린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월급으로는 점점 집에 다가갈 수 없게 되고 내 집 마련은 현실적인 목표에서 멀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산 격차는 급격히 벌어진다.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엔저를 기회로 삼아 자산을 늘린다. 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더 뒤처진다. 사회는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갈라진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현상이 호황으로 포장된다는 것이다. 언론은 주가 상승을 경제 회복의 신호처럼 말하고 정책은 이를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착시적 번영은 오래가지 않는다. 실질적인 생산성과 삶의 질이 따라오지 않는 성장은 결국 균열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일본의 자산시장이 보여주는 화려함은 그 불안한 균열을 감추는 얇은 막에 불과하다. 서민이 무너진다. 생활비 지옥의 시작. 엔저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 살아가는 서민들이다. 일본 사회가 겉으로는 호황처럼 보이는 동안 평범한 가정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생활비 폭등이라는 현실이 있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가격은 즉각 올라간다. 그 결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문제는 이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월급은 조금 오르거나 그대로인데 지출만 계속 늘어난다. 이 변화는 통계보다 체감에서 더 크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공과금을 낼 때마다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부담을 느낀다. 예전에는 무심코 담던 물건을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는다. 외식은 사치가 되고 여가와 문화 소비는 가장 먼저 줄어든다. 삶의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이 일시적 고통이 아니라는 점이다. 엔저가 장기화될수록 생활비 상승은 일상이 되고 가계는 점점 숨쉴 틈을 잃는다.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노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타격은 더욱 크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 결국 서민은 2번 피해를 본다. 첫째, 물가 상승으로 현재의 삶이 어려워진다. 둘째, 자산 가격 상승으로 미래의 기회마저 멀어진다. 집을 살 수 없고 자산을 축적할 기회도 없다. 이렇게 생활비 지옥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엄과 희망을 잠식하는 구조적 위기가 된다. 5. 보조금이라는 마취제, 고통을 숨기는 정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서민의 불만이 쌓이자 정부는 하나의 해법을 내놓는다. 바로 보조금이다. 기름값을 낮추고 전기요금과 생활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겉으로 보면은 국민을 보호하는 따뜻한 정책처럼 보인다. 실제로 당장의 고통은 조금 완화된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치료제가 아니라 마취제에 가깝다. 보조금의 재원은 결국 빚이다.
이미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돈을 풀어 문제를 덮는다. 통증은 잠시 사라지지만 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된다. 엔저로 인한 물가 상승을 돈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을 물로 끄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덮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으로 보조금은 매우 효과적이다. 국민은 당장의 부담이 줄어들면 분노를 늦춘다. 정권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고 불편한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다. 이렇게 보조금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기술로 사용된다. 고통을 해결하기보다 숨기는 선택인 셈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순간 억눌렸던 부담은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 국민은 그제야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생활비가 비싼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보조금 정책은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이다. 그 사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가는 더욱 커진다. 지금의 안도감 뒤에는 더 깊은 위기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 6. 다카이치 리스크, 국가를 건 통화 도박. 지금 일본에서 말하는 다카이치 리스크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성향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걸고 통화 정책에 승부를 거는 위험한 선택을 의미한다. 엔저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풀고 물가와 임금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은 듣기에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되돌릴 수 없는 도박의 성격이 숨어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화폐 가치를 낮춰 기업의 수익을 키우고 자산 시장을 활성화해 경제가 살아나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 기업과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이들에게 다카이치식 정책은 유능하고 과감한 결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도박에는 패배의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는 오르고 서민의 생활은 더 팍팍해진다.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 다수는 체감 빈곤에 빠진다.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삶의 질은 후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선택한 길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엔저가 깊어질수록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충격을 감수해야 한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재정을 조이면 그 반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정치권은 쉽게 멈추지 못한다. 결국 다카이치 리스크란 성공하면 일부에게 천국이 되고 실패하면 다수에게 지옥이 되는 구조다. 국가 경제를 실험대에 올려놓은 이 도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은 지금도 그 위험한 판 위에 서 있다. 7. 금리라는 마지막 브레이크. 엔저의 질주를 멈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금리다. 금리는 통화 정책의 마지막 브레이크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지다. 일본이 오랫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균형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가계다. 주택대출과 각종 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미 빠듯한 가계재정은 더 큰 압박을 받는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빚에 의존해 운영되던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투자와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 또한 막대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엔저는 계속되고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돈의 가치는 더 빠르게 떨어지고 국민의 불안은 커진다. 금리를 올려도 고통, 올리지 않아도 고통인 딜레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일본은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조금씩 금리를 올리며 시장의 반응을 살피지만 강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다. 너무 세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경제가 멈출 수 있고 너무 약하면 엔저를 막지 못한다. 결국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어느 쪽의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지금의 일본은 미래의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현재의 부담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안정을 위해 내일의 위험을 키울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선택은 일본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마지막 브레이크다. 일본의 선택은 세계를 흔든다. 일본의 통화 정책은 일본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가 장기화되거나 급격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면 그 파장은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일본의 선택 하나가 주변 국가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이유다. 엔화가 크게 약해지면 일본 자금은 국외로 흘러나간다. 낮은 금리와 약한 화폐를 활용한 자금 이동은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 동시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 자금은 다시 돌아오며 혼란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환율과 자산 가격은 크게 요동친다. 특히 일본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들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수출 경쟁력, 금융시장, 통화 가치까지 연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일본이 감기에 걸리면 이웃 나라는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이다. 일본 내부의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을 갑자기 뒤흔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통화 정책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다. 결국 일본의 선택은 하나의 실험이다. 그 결과는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엔저를 유지할 것인가, 정상화를 시도할 것인가, 그 결정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9. 강대국의 이기심. 화폐를 무기로 쓰는 시대. 화폐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힘이자 신뢰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상징한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이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일본이 엔저를 감수하며 통화를 풀고 있는 현상은 이 시대가 화폐를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임을 보여준다. 강한 나라가 화폐 가치를 낮추면 수출은 유리해진다. 자국 기업은 경쟁력을 얻고 경제는 겉보기에는 활력을 되찾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다른 나라가 치르게 된다. 값싼 화폐를 앞세운 경쟁은 주변 국가의 산업과 통화를 압박하고 균형을 무너뜨린다. 특히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성장의 질서는 흔들린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가 규칙을 바꾸는 게임이 된다. 화폐를 낮추는 선택은 내부적으로는 성장 전략처럼 보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한 나라가 먼저 화폐 가치를 낮추면 다른 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세계는 끝없는 경쟁에 빠진다. 결국 피해는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된다. 지금 일본의 엔저 역시 이 흐름 속에 있다. 화폐를 무기로 삼는 선택은 단기적인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강대국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이다. 10엔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엔저는 단순한 환율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자산 시장은 팽창했고 기업과 투자자는 웃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서민의 삶은 점점 무거워졌다. 같은 사회 안에서 전혀 다른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선택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엔저가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되돌리기 어려운 균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가이다.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되고 부담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문제를 숨기며 시간을 벌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고 구조를 바로잡을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다. 엔저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 희망이 될지 위기가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